제2016 연합뉴스TV 경제심포지엄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박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2016 연합뉴스TV 경제심포지엄 플러스 창업생태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연합뉴스TV 박노황 대표이사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박노황 대표이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노황입니다. 오늘 2016 연합뉴스TV 경제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먼 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그만큼 경기 침체 상황을 맞아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여망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연합뉴스TV 심포지엄은 그때그때 중요한 경제 과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에 따른 경제 패러다임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이제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신성장 동력 발굴과 함께 그들의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조성에 모두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합뉴스TV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 엔진 창업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는 창업 생태계에 집중할 것입니다. 최근 화제가 됐던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 등을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할 것입니다. 내수 시장의 한계는 글로벌 창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는 창업 생태계를 어떻게 활성화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연합뉴스TV는 이번 주제를 위해 정부 부처 및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건강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줄 수 있는 돌파구를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변화의 바람은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그 변화를 실감하고 지금의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통찰력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민화 이사장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대한민국에 위기가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돌파할 것은 결국 새로운 창업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죠. 자,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를 보면은 지금까지 굉장히 성공적으로 추격자 전략의 전 세계 우등생이 됐습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 진입하는 우등생인데 이 바탕이 됐던 건 열심히 일하는 효율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1등하는 산업이 어떤 게 있죠? 반도체, 조선. 우리가 시작한 산업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따라잡아서 1등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 우리가 제일 높게 갔을 때가 1.9%였어요. 지금 얼마냐? 1.3%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는 하고 있는데 뒤로 가는 거예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열심히 하는 효율 경제의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효율 외에 혁신을 더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남들이 안 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남들을 따라가는 전략과 남들이 안 한 일을 하는 전략은 이게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예선에서 1등 했던 이 전략 가지고 우리가 본선에서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선 1등 전략은 열심히 일하는 전략이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우리 이미 근무 시간 실질적으로 세계 탑 수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스트레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결과적으로 자살률도 우리가 1위입니다. 더 이상 일을 더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안 한 창의성 경쟁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창의성 경쟁의 문제가 뭘까요? 창의성 경쟁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무엇에 부딪히느냐? 실패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실패를 부딪히고 새로운 창업을 통해서 혁신을 만드는 게 벤처죠. 우리 늘 젊은이들한테 얘기할 거는 국가의 성장과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입니다. 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국가의 공무원 느릴까요? 그래가지고 망가진 나라가 있죠. 그리스라고. 자, 공무원 더 이상 느려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치킨집 더 만들까요? 지금 많아도 너무 많죠. 그리고 3년이면은 60%가 문을 닫습니다. 그것도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대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나요? 이미 확정된 전 세계적인 공통된 사실이 대기업은 성장은 만들지만 일자리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10년간 일자리를 계속 줄여왔습니다. 그러면 대안은 뭐냐? 결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성장 벤처를 만드는 것 이외에는 성장과 고용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다른 일자리는 없습니다. 자,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과 고용을 고기술의 벤처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 말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그 벤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우리 요소는 뭐냐? 세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세상의 아픈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기 신기술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 이 세상으로 우리가 푼 문제를 확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 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혁신의 대안 중에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신기술 창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혁신의 원천은 뭘까요? 혁신의 원천은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를 보는 것과 두 번째,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보는 거죠. 어떤 문제를 보는가 하는 것은 이것은 업의 본질의 문제고 이 두 가지가 합쳤을 때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가치를 통해서 잡스는 아이폰을 만들었고 우리 정주영 할아버지는 현대조선을 만들었죠. 이런 가치 창출을 통해서 우리는 업의 본질과 미래 복합기술 두 가지를 풀어야 됩니다. 업의 본질은 어디 있어? 현장을 알아야 되죠. 현장을 모르고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미래 복합기술은 학습할 때가 사실 이게 대한민국 신기술 창업의 문제인 거죠. 이런 미래 복합기술 어떤 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많은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공통분모를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공통분모가 기술 창업에 대해서 12가지의 기술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런 12가지 기술들을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각각의 기술이 시간에 대한 기술, 공간에 대한 기술, 그리고 인간에 대한 기술 이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 그래서 이 시간, 공간, 인간에 대한 세 가지 기술이 각각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우리가 가상 세계와 연결되는 평행 우주를 만들어 가더라. 이 평행 우주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올 때까지 내비게이터를 켜고 왔는데 이 내비게이터의 가상 세계는 실제 교통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그림, 이 그림은 전 세계에 우리가 유니콘이라고 얘기하는 1조 가치를 가진 스타트업들의 비밀 코드입니다.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12가지 기술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IoT와 IoB로부터 데이터를 얻고, 이 얻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있는 저장 장치에 갖다 놓으면 빅데이터가 되죠. 이 빅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알파고와 같은 예측과 맞춤을 하는 가치 창출을 해서 이 세상을 최적화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내비게이터가 현실 세계와 1:1 대응이 되고 거기에 모인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최적의 경로를 알려주고, 그로부터 우리는 에너지 절약을 하고 개인적인 시간 절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오토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12가지 기술은 각각 시간 축에서, 공간 축에서, 인간 축에서 6개씩 나누어집니다. 이 나눠진 기술들을 제가 12가지 천진융합의 기술이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각각의 바깥꼬리에 있는 이 그림의 바깥꼬리는 우리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시간을 끌어들이는 것이 빅데이터와 클라우드예요. 공간을 끌어들이는 것이 IoT와 3D 프린터입니다. 인간을 끌어들이는 것이 웨어러블과 인공지능 SNS입니다. 이 끌어들여진 온라인 세상을 활용해서 다시 이 오프라인의 현실 세계를 정말 최적의 세계로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이 6개가 필요하죠. 그것이 서비스 디자인, 핀텍, 그리고 플랫폼, 가상현실 기술, 이런 6개의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술로 창업을 한다 했을 때는 이와 같이 세상의 문제를 푸는 기술을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그 다음에 나의 기술을 자산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특허가 되죠. 특허로 자산화시키는 것이 지금 S&P 500대 기업의 기업 가치 변화를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형자산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기업 가치의 80% 이상은 이제 무형자산, 그 무형자산의 50% 이상이 특허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 구글이나 이런 수많은 기업들은 이제 전쟁이 반덤핑 전쟁이 아니라 IP 전쟁으로 돌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생산에서 창출되는 가치가 점점 기술과 마케팅으로 이동했다가 이것이 다시 특허, 지식재산과 고객 관리 중심으로 이동해 버린 겁니다. 이렇게 밸류체인이 이동하면서 이제는 연구 개발에서 IP가 나오던 것이 IP를 먼저, 지식재산권을 먼저 만들고 연구 개발하는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는 기술은 남들한테 쉽게 따라잡히죠. 이래서 특허 정보를 우리가 활용하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이제 기술 창업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허 활용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사업을 생각을 했다. 그러면 거기 관련된 특허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편한 게 구글 페이턴트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거기 특허, 논문 다 검색을 해주죠. 그리고 우리 키스트의 미래안에 들어가면 그 미래 예측까지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창업하는 사람들은 꼭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창업가들이 더불어 일하는 것보다는 혼자 일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표준이 독일 경제에 미친 영향을 놓고 보면 자본담으로 미친 중요성이 표준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을 통해 가지고 상호 연동된 가치들이 만들어지죠. 세계 무역의 80%가 표준 하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병원 내 의료정보 시스템 매우 잘 돼 있어요. 병원 간의 의료정보 연결이 안 됩니다. 표준을 안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 표준을 안 지킴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에 추가적인 가치가 안 만들어지죠. 표준은 뭐냐? 플랫폼과 똑같이 인수분해하고 똑같아요. 이래서 내가 각기 노력할 일을 표준을 이용하면은 인수분해하기 전에 X를 3번 써야 될 거 한 번만 쓸 수 있죠. 이 인수분해를 한 것만큼 우리는 효율을 얻습니다. 이 효율을 통해서 우리는 꼭 필요한 일만 하면 되니까 혁신을 할 수 있게 되죠. 즉 표준과 플랫폼이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표준과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혁신 수단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 세 가지가 준비되면은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자,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 결국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 기술과 시장이 결합하는 겁니다. 창업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우리 사회의 아픈 문제, 꼭 필요한 문제를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내가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이러면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업이란 마켓과 테크놀로지의 피트, MTF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시장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 나 혼자 돈 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를 만들고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분배를 통해서 순환하느냐. 제가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치 창출과 분배 순환 모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래야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과거에 우리 경영학 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관리를 하고, 이 일련의 밸류 체인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신산업에서 이와 같은 클로즈드 밸류 체인은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그렇게 스타트업 하는 기업들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딱 두 개만 남았어요. 하나가 혁신을 하는 혁신 생태계와 그리고 유통 플랫폼과 딱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 혁신 생태계에서도 내가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중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만 한다는 거죠. 이래서 내가 협력하는 괴짜가 돼줘야 됩니다. 협력하는 괴짜가 돼서 내가 제일 잘하는 일 하나를 해서 남들과 협력해서 가치를 만들고 그걸 이 세상에 전파하는 거죠. 그걸 내가 다 전파할 필요가 없어요. 개방 플랫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통 플랫폼과 혁신 생태계를 연결하는 가운데 뭐가 있느냐? 기술 금융들이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이 있고 엔젤 캐피탈이 있고 크라우드 펀딩이 있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죠.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전 세계의 비즈니스가 흘러가는 방향들입니다. 개방 플랫폼,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그럼 아이디어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창업을 하려면 평균 500만 불이 들었다는 게 실리콘밸리 GRP 파트너스의 통계입니다. 지금 얼마가 드느냐? 지금 5천 불이 듭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이러한 플랫폼의 등장이에요. 내가 옛날에 사업을 하려면 연구소를 만들고 사람을 뽑고 기계를 사고 이런 거 필요 없죠. 이제는 테크샵이나 팹넷과 같은 개발 플랫폼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돈이 필요하면 킥스타와 같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그리고 실제 서비스를 할 때는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이런 서비스 플랫폼들이 그 일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개방 플랫폼은 아이디어 플랫폼 많은 종류들이 있죠. 그리고 개발 플랫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생산 플랫폼, 유통 플랫폼, 수많은 플랫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하냐? 이제는 아이디어가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이 세상에 정말 아픈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나머지는 이 세상의 창업 생태계가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실리콘밸리가 가진 창업 생태계 이상의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는 그 당시 미국을 제외하고는 단연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국을 배워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10년의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 회복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개방 플랫폼을 통해서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혼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공급자와 또 소비자 사이에서 이미 제공되어 있는 국가의 인프라와 플랫폼을 활용해서 내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 있는 생태계 중심의 혁신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결합되면 창업을 도전해 봐야죠. 창업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묻고 싶은 게 왜 창업하느냐 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의 아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꿈을 펼치기 위해서?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 나름대로 내가 왜 창업하느냐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답이 없는 사람들은 우수한 창업가가 되지 못하다는 거죠. 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창업의 시작은
첫 번째 세상의 문제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문제를 찾는 걸 기회의 포착이라고 얘기해요. 문제를 푸는 건 우리 역량의 구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업은 둘 중에 하나예요. 시장 기회를 포착하는 게 중요한 사업들은 대체로 청년 창업들이 많습니다. 역량 구축이 필요한 사업들은 대체로 장년 창업들이 많습니다. 전체 창업에 미국의 경우 소렌슨 교수 말에 의하면 90%가 역량형 창업이에요. 즉 기업발 창업입니다. 10%는 기회발 창업, 이들은 대체로 대학발 창업입니다. 기회 포착형 작업은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와 같이 거대 기업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많은 기업들은 역량형 창업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전체를 다시 보면은 바로 마켓이 시장이고 이노베이션의 역량입니다. 우리가 마켓과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융합시키느냐, 기술이 만든 IP를 우리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과 어떻게 결합하느냐, 결합하는 게 창업이고 분리하는 게 사업화죠. 자,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내가 어떻게 남들이 못하는 혁신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답을 만들 것이냐. 창업의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난관을 거쳐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악마의 강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아이디어를 기술로 정립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죽음의 계곡이라고 얘기하는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그 기술을 시장으로 진입시키는 겁니다. 사업을. 이걸 다윈의 바다라고 얘기하죠. 이 세 가지 과정을 겪어나가면 우리가 창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데 제가 창업가들한테 심사를 할 때 묻는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 단순합니다. 1분이면 다 답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이 세상에 어떤 기회를 포착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1분이면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창업은 답을 하는데 1분 이상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해결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그런데 다른 경쟁사가 진입을 못하게 막는 진입 장벽은 어떻게 만들래? 이게 세 번째예요. 이 세 가지 답을 하는데 3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심사에서 엘리베이터 피치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 답을 길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9단계 창업 방정식을 제가 제시합니다. 1부터 3까지는 당신의 시장에서 기회를 어떻게 포착했고 검증했고 가치를 어떻게 획득할 것이냐.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1, 2, 3을 합쳐가지고 정말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3분 안에 설명할 수 있는 사업계획. 이거 가지고 뭘 하는 거냐? 창업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정말 창업의 중요한 요소들이 뭔가? 기회 아니었어요. 절반 이상은 피보팅, 소위 창업 아이템을 바꿉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창업팀이더라 이거예요. 그럼 팀을 모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1, 2, 3분에 있는 내가 어떤 기회를 받고 문제를 어떻게 풀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원시 사업계획을 통해서 창업팀을 모집하고 이로부터 우리 외부의 자원을 조달하고 재무와 제도적 계획을 만드는 게 바로 사업계획서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분 나오시면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정리해서 제가 기술 트렌드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지금 스텔프란 걸 지금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계속 변하는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다들 힘을 합쳐가지고 집단 지능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 이것을 제가 스텔프라고 이름 붙인 기술 트렌드의 학습 수업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 배워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민화 이사장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김진수 회장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이민하 교수님께서 창업에, 특히 이제 신산업 분야의 창업의 트렌드하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 주제는 이 대한민국이 이 청년들 최근에 이제 실업률이 12.5%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고용 절벽에 지금 절망하고 있는 이 청년들이 정말로 이게 이 신산업 분야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뭐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더 선진화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내용으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역사적인 대결이 있었죠. 저는 이제 바둑은 뭐 다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급에 해당하는데, 저도 그래서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봤었습니다. 특히 이제 사국을 운 좋게 봤었어요. 그래서 이기는 그 대국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짜릿한 그 어떤 그 맛을 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대 빅데이터 차상균 교수님께서 이세돌 같은 청년 바둑 아닌 스타트업 나서야 하는 신문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대학 중심의 스타트업이 굉장히 절실하다. 자, 이세돌과 우리 하사비스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두 사람 다 천재입니다. 한 사람은 바둑의 천재고 한 사람은 체스의 천재입니다. 그러면 성장 경로는 어떨까요? 이세돌 이 프로는 30년 동안 한 우물을 팠고요. 반면에 하사비스는 게임, 뇌신경학,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그리고 이제 학업과 취업, 창업, 다양한 어떤 성장 경로를 이렇게 겪어왔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할까요? 이세돌은 21세기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최고의 기사로 이제 곽강을 받고 있고, 하사비스는 11년에 딥마인드를 창업해서 구글에 4,800억의 인수, 그리고 직원 수는 약 100명을 하는 고용 창출을 일으켰습니다. 자, 둘 다 똑같은 천재인데, 한 사람은 한우를 파면서 자기 어떤 프로 세계에서 최고가 됐고, 한 사람은 다양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그 부를, 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적인 어떤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천재들이 있습니다. 많은 천재들이 있는데, 그 많은 천재들이 보통 보면은 직업을 가질 때 어떤 그 안정적인 직업, 그죠? 의사나 또는 뭐 판사나 검사나 이 사자 들어가는 이런 직업 세계를 갖다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좀 바뀌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창업과 같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인재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재들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은 혁신, 아까 이민하 교수님 말씀하신 혁신 주도형 국가로 저희가 이미 발전해 있고요. 혁신 주도형 국가에서는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적인 이 창업 활동이 발전의 동일이다. 자, 이런 세계에 좀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저희가 창업 세계에서는 상당히 많이 회자되는 그래프입니다. 뭐냐면은 이쪽이 창업 활동이고요. 이쪽이 이제 1인당 GDP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면 2만 한 5천, 최근에 2015년도에 2만 7천 불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이 거의 한 10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간 지속되는 가운데서 보시면은 그 이상 GDP가 발전하지 못하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중간쯤에서 다시 이 GDP가 증가할 때는 이 창업 활동이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1인당 그 GDP가 2만 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그 문제는 결국은 이 벤처 생태계가 좀 활성화되고, 그래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서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의 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혁신 주도형 국가에서 새로운 경제 원동력은 창업이다 하는 것이 화두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많은 국가들이 미국, 영국, 이스라엘 국가들이 1인당 GDP가 2만 불 시점에서 스타트업에 대해서 창업에 대해서 전 국가적으로 굉장히 그 대학 교육부터 초중고 교육까지 기업가 정신 교육과 창업 교육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경제 발전에 고용 창출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는 반면에 2만 불 시점이 2007년입니다. 근데 현재도 2만 7천 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머니투데이에 최근에 나온 그 헤드라인인데요.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째 2만 달러대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선진국이 아니고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이 중진국 함정에서 2만 불에서 탈출을 해야 된다. 그 원동력이 뭐냐면 이제 대기업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벤처 창업이 활성화돼야만 저희가 3만 불 넘어 4만 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발전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현재의 데이터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다양한 창업을 갖다가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여기 보시면 이제 미래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중소기업청, 특히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업 지원 활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보시면은 예산이 1조 2,883억 원, 엄청난 돈이 창업 활성화, 벤처 창업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지자체 역시 많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사업을 보시면은 다양한 사업들이 교육 훈련부터 아이디어 창출 단계 또 사업화, 사업 확장, 제도전 지원 사업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각 부처별로 또 경쟁적으로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산도 이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벤처 창업 예산 지원도 2015년도 보면은 약 한 3,312억 원 창업 지원 예산만. 그래서 전체 벤처 창업 지원 예산은 좀 감소했지만 창업 지원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어요. 그만큼 이제 국가적으로도 창업 활성화에 많은 그 에너지를 좀 쏟고 있고,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 시장, 오늘 우리 이제 패널 토론에 벤처 캐피탈 대표님께서 오셨는데 벤처 캐피탈 시장 역시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2015년도 기준에 OECD 국가 중에 5위입니다. 5위. 상당히 이제 벤처 캐피탈 시장 규모가 커졌어요. 그만큼 이제 많은 기업들한테 벤처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는 그런 여력이 생겼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화두를 좀 던지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 이제 혁신 주도형 국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벤처 창업을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근데 청년 창업을 이제 이렇게 제가 대학에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저희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 창업을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멘토링도 해주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즉 대학발 창업 결과가 상당히 저조하다 하는 게 데이터로 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2015년도 기준에 우리나라 대학생 창업자 수가 알림이 공시에 의하면 301명. 그래서 전체 졸업생 약 한 58만 명 대비 약 0.0007%, 1%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대학발 창업은 이렇게 저조한 것이냐? 청년 창업에 뭐가 문제냐 하는 게 사실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교당 평균이 한 1.23명, 대학당 그 참여한 대학에 대학당 한 1.24명 정도 창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강좌 수는 늘었습니다. 2012년에 188개 대학에 3,054 강좌였는데 2014년에 299개 대학에 4,812 강좌. 그래서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양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률은 미국 같은 경우에 10 내지 20%. 최근에 이제 중국이 굉장히 창업에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2 내지 4%.
그래서 중국의 대학생, 미국의 대학생 대비 왜 우리 한국 학생들은 이렇게 창업에 대해서 도전을 못할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저는 이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이미 보시면은 이 티칭 유니버시티, 리서치 유니버시티에서 엔터프레너럴 유니버시티로 이미 19세기 때부터 대학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학풍도 미국 하버드라든지 프린스턴, 스탠퍼드 대학들도 역시 학풍을 그전에 연구 중심에서, 물론 연구 중심 굉장히 스트롱하고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이죠. 하지만 그런 연구 성과를 기업과 벤처기업 또 벤처 창업 쪽으로 연계하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현실은 어떠냐? 국내 교원 창업 현황을 제가 대학 공시면 알림해 보니까 2014년도 기준에 전국적으로 42명입니다. 그러니까 교수 창업에서 42명. 그다음에 그래서 고용 창출 70명, 매출액이 약 77억. 상당히 이제 다른 대학 대비, 해외에 있는 대학 대비 상당히 초라한 성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상위 대학들 보시면 뭐 백슨 칼리지부터 뭐 다양한 이 대학들이 이 졸업생의 어떤 창업 비율을 보면은 뭐 뱁슨 칼리지 11%, 휴스턴 대학 41%, 뭐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50% 정도. 대학생들의 창업률이 상당히 높고 거기에 따른 이제 뭐 관계자 수 등등. 그래서 스탠퍼드 같은 경우는 전체 졸업생의 13%가 창업을 하더라. 자, 우리는 근데 왜 이렇게 이제 낮으냐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조금 더 보시면 중국이 최근에 이제 중간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심천 등등의 많은 그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을 하면서 많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대학 기업을 보시면 중국 국내 대학 기업 수는 중국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 매출액은 1000분의 2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대학 수가 중국이 많죠. 그렇지만은 이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이 차이가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베이징 대하고 서울 대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학 기업, 대학에 있는 기업 수가 얼마나 되느냐. 베이징 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14조 원, 자본금 7조 원, 고용 인원이 35,000명. 반면에 우리 이제 154개, 140에 110명 정도. 베이징 대하고 서울 대가 차이가 특히 이제 기업 수의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료에서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복지부동의 대명사 1번 도쿄대, 동경대 굉장히 유명하죠. 도쿄대 창업 안 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동의 대명사예요. 오직 그냥 연구하고 교육하고 그게 답니다. 왜? 동경대 졸업하면은 그냥 취업 크게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전공을 한 친구들은 몇 군데를 골라서 갑니다. 굳이 내가 왜 창업을 해?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학점만 잘 받으면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근데 최근에 바뀌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 엘리트 양성의 산실에서 이제는 벤처 창업의 천병으로 대학의 역할을 엔터프레너럴 유니버시티로 바꾸고 있다. 그래서 성과는 놀랐습니다. 2015년 기준에 교수와 학생 창업이 200개, 그리고 기업 가치가 약 1조 엔 이상 할 정도로 상당한 지금 그 벤처붐이 좀 일고 있고요. 중국은 만중창신 대중창업에서 리커창 총리가 얘기했듯이 모든 정말 13억 인구가 다 창업에 도전해라 하는 정도로 이 벤처 창업에 상당히 그 붐을 일으키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북경대 칭화대 중심에서 창업 클러스터 중광촌에 이제 조성을 해서 2015년 약 400여 개 창업하고 투자 유치금은 약 1,800억 등등의 상당한 성과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해외 미국을 중심으로 뭐 이스라엘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도 이제 그 대학발 창업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럼 이렇게 저조하냐 하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해본 결과 우리가 이제 창업 생태계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창업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 의도하고 역량이 있어야 돼요. 역량이 있어야 되고
창업 의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제 도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예비 창업자가 됩니다. 예비 창업자가 되는데 여기까지 이후에 이제 뭐냐면 액션이 들어가는 거죠. 실제 사업 계획서를 여기서 예비 창업자 단계 준비를 하고 창업에 도전을 하게 되죠. 사업자 등록증도 되고 팀도 구성하고 창업을 도전합니다. 창업에 도전하면 크게 두 갈래예요. 하나는 성장을 하느냐 아니면 실패를 하느냐. 그래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데스밸리라는 아까 이민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품 개발 이후에 사업화 단계를 극복을 하는 거죠. 사업화 단계 극복해서 성장 단계로 들어가고 성장 단계에서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IPO까지 가서 정말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경로가 있습니다. 그 성장하면은 이제 다시 또 이 성장한 기업들이 벤처 기업, 초기 기업들을 지원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엑시트할 때는 이제 이게 성공적으로 IPO까지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실패하면은 그냥 인생 나고자 재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재기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하고 창업 환경 때문에 상당히 또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쭉 그림을 그린 거는 창업의 어떤 프로세스별로 X친 게 우리 어떤 요 X가 우리가 혈관에서 피가 막힘없이 잘 흘러야 되잖아요. 어느 한 군데라도 막히면 거기가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벤처 창업 생태계도 이 X친 부분들이 다 제거가 되고 그래서 정말 학생들이 창업의 의지를 가지고 성장 곡선을 해서 IPO까지 가는 이런 어떤 선순환적인 흐름들이 매끄럽게 이어져야 사실 이제 생태계가 선진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 X친 부분들이 아직은 많이 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대학발 창업직에 제가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창업 준비가 있는데요. 저는 이 대학 내 데스밸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왜 우리는 대학생들이 이렇게 창업에 도전 안 하는가? 그 대학 내 데스밸리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면 교육에 대한 부분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육을 많이 듣고 어느 정도 경험도 하고 그래서 창업에 대한 관심은 많이 높아졌는데 실제 창업으로 이게 이어지지는 않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데스밸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데스밸리 표현했고 창업을 도전한 이후에도 역시 또 다른 데스밸리가 또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 대학 내 데스밸리를 먼저 극복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창업에 대한 두려움, 극복, 기업가 정신 함양, 뭔가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열정 이런 부분들이 먼저 함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가장 보면은 이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국가 간 인식이 먼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을 청년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창업하겠다는 것은 한국 6%, 중국 40%, 일본 3.8% 굉장히 낮습니다. 일단 창업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극복하지 않으면 상당히 창업의 도전은 어렵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발 창업 조절을 이 대학 내 데스밸리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가 정신 함양도 중요한데 그렇다고 이제 준비 안 된 학생들을 취업 대시에 창업에 도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내 데스밸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창업 엘리트 뭔가 이제 창업 교육을 기본적인 교육을 듣고 내가 정말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실력과 스킬을 지식을 갖췄을 때 그때 이제 도전하는 그 창업에서 상당히 좀 앞서 나가 있는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실전 창업이라든지 선진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원하는 것이 저는 이제 대학 내 데스밸리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모델인데요. 창업 마인드 향상과 기본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더라. 그래서 보시면 창업의 의도를 높이는
요 비교에서는 이제 성공한 그 연사를 갖다가 저희가 모신다든지,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을 한다든지 하면은 일단 바람직하다고 느낍니다. 예? 바람직하다고 느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을 쌓으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창업 의도가 올라가요. 여기까지예요. 근데 대학발 창업이 보면은 실제 실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실제 학생들이 교육은 들었지만 뭔가 체험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디어 구체화라든지 실전 창업 지원,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해야 학생들이 정말 뭔가 실제적인 체험을 하고 창업에 도전하는 이런 이제 대학발 창업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이제 교육부의 링크 사업이 대학생 주로 하고, 일반인들은 이제 대상으로 한 중기청이나 미래부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여기 보면 기본 교육만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이디어 발굴, 또 구체적인 지원, 실전 창업 교육,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강이 돼서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이거 할만하구나, 시제품도 만들어보고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단계까지 뭔가 프로그램이 보완이 돼야 그 다음에 학생들이 대학발 창업에 도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대학 내 베스트밸리 극복을 뭐 이제 이 가칭 창업 스타 프로그램 또는 이제 선진 인프라 지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좀 더 앞서 있는 친구들, 창업부에서 앞서 있는 친구들을 선별해서 실전 창업,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창업 인턴, 이런 다양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들이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실제로 시제품도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코워킹 스페이스를 제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액티비티를 할 수 있고 하고, 네트워킹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대학 자체의 펀드도 좀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대학 내 베스트밸리 극복 방안 중에 이제 가장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프랑스의 민간 창업 사관학교 에콜 40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면은 괴짜 천재들을 이제 뽑아서 365일 합숙해요. 근데 교수도 없고요, 교재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서 그것을 학생들이 이제 그룹으로 풀고, 그거 풀면은 그 다음 단계 또 어려운 문제 주고 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상당히 글로벌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단계까지 실력 향상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에 도전해요. 성과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도비, 또 뭐 블라블라카, 그래서 일조같이 이런 카퍼 서비스 기업을 양산하는 이런 식의 어떤 혁신형 실전 취창업 교육이 이제 대학 내에 지원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금 대학 내에 가장 그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그 디자인 팩토리, 아이디어 팩토리,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오면은 사업 계획서까지 씁니다. 보통 수업을 들으면서. 근데 거기까지예요. 근데 그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설이 필요한데, 대학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있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내 이제 이런 그 보시면, 여기 제가 심천에 갔을 때 방문해서 사진 찍어 온 건데요. 학생들이 그냥 아이디어를 갖고 오면은 거기서 이제 이 전문가들이, 기술자들이 그런 프로토타이핑, 시제품을 좀 만들어서 바로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서비스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투자 환경은 이제 자체 펀드인데요. 이게 보시면 우리 대학이 좀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너무 정부에 의존하고 있어요. 정부 지원에 너무 의존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창업을 지원하는 이런 자체 펀드 조성에는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정부 지원을 의존하는 부분. 그래서 뭐 많은 최근에 이제 일부 대학들이 자체 조성을 자금을 주는데 상당히 좀 부족하고, 그래서 동문 어떤 그 창업 펀드라든지 교내 어떤 다양한 그 소스를 발굴해서 어떤 자체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스밸리 부분인데요. 이게 데스밸리가 뭐냐면 창업 대학 내 데스밸리도 있지만 창업 이후의 데스밸리가 이제 상당히 또 문제가 되는데, 창업계 생존율이 저희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최하예요. 1에서 3년에
이렇게 폐업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정부의 벤처 창업 지원 예산 비중이 대부분의 초기 기업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많이 뿌려요. 창업을 많이 시키는데 창업 이후에는 알아서 해라, 알아서 생존해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생존율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요 예산 비중을 좀 더 끌어올리고 다양한 그 맞춤형 지원 시스템들을 좀 강화해서 데스밸리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제가 선배 그다음에 창업가들의 멘토링 및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했더니 자금이 가장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멘토링, 전문가의 멘토링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수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선배 창업가들이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멘토링이 좀 더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서울대, 포항공대, 인하대 이런 MIT나 베를린 공대에서도 이 선배 이 창업가들이 다양한 멘토링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VC 대표 오셨는데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대박의 꿈과 비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M&A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IPO까지 가려면 12년 걸려요. 미국 같은 경우는 7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7년 좀 정말 빡세게 고상을 하고 거기 한번 올인하면은 정말 어떤 그 노력한 고생에 대한 보람, 대가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너무 길고요. 그래서 중간에 M&A 같은 게 좀 이게 활성화돼야 되는데 M&A 부분은 0.5%예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창업해서 뭔가 내가 보상을 받기까지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럴 확률도 낮고 그 중간에 M&A에서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M&A 시장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어렵고 정말 이게 내가 도전해야 될 그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어렵게 생각해서 도전을 안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 창업,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M&A 해수 시장이 좀 활성화돼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국민내비 김기사의 626억 다음에서 M&A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례가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요거는 이제 뭐 국내 대기업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M&A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기업들이 우리 대기업들은 이제 벤처기업들 M&A 굉장히 소극적이죠. 소극적이고 많이 이게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 많은데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CVC라고 해가지고 Corporate Venture Capital 해가지고 그 회사 자체에서 이제 벤처 펀딩을 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닝 피치 해가지고 매주 목요일 날 이제 벤처들의 앞에서 발표를 하면은 한 150명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기업에 있는 간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벤처기업 피칭에 오느냐? 괜찮은 기업 있으면 투자하고 M&A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런 활동들이 이미 이제 일본에서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기업들이 좀 더 각성을 해서 어떤 벤처기업들의 특허를 정말 이렇게 또는 직원들을 빼오고 몰래 기술을 갖다 빼오는 이런 비도덕적인 일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상생하는 벤처기업들을 육성하고 M&A를 통해서 발전시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저희 이제 앞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좀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이제 창업 실패했을 때 이제 그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한테 질문해봐요. 너 왜 창업을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냐 그러면 실패하면은 완전히 인생 낙오자가 된다. 신용불량자가 된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리스크를 갖다 안기에는 너무나 두렵다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이제 창업의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높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시면 실패해도 그것이 하나의 그 큰 문제가 아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재도전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평균 실패 횟수는 2.8회인데 한국은 1.3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2.8회라는 얘기는 실패했다 다시 일어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그런 환경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이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조성이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루저가 아니고 성공을 위한 좋은 수업이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failure is the tuition you pay for success. 그래서 진짜 실패는 네가 성공을 위한 하나의 수업료다. 수업료 내는 거다. 수업료 내는 거고 failure is the opportunity to begin again more into. 뭐 보다 좀 더 어떤 그 슬기롭게 영리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하나의 큰 기회를 잡는 것이다 하는 부분. 이런 문화 조성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10월 13일이 전 세계적으로 실패의 날입니다. The International Day for Failure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그날 모여서 자기의 실패 사례를 공유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내가 왜 이렇게 실패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하는 그런 노하우를 전수하고 하는 그런 행사가 10월 14일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국내에도 많이 이제 활성화돼서 정말 학생들이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도전 정신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우리나라 최근에 청년들 여기 많이 계신데 상당히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취업보다 창업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사실 취업보다 창업 이렇게 하는 건 사실 곤란하고요.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저는 오늘 이제 패널 토론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아까 봤던 그 7가지 X가 사실 많이 제거가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이 창업 생태계가 보다 선진화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정말 도전했을 때 많은 성공 사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